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율림건설의 유리타워. 그 최상층은 강지우 대표의 왕국이었다. 얼음 요새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집무실은 최소한의 색상과 사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총괄한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내려다 보였지만 강지후의 눈은 오직 책상 위 아르카디움 타워의 최종 구조 도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완벽주의, 냉철함, 그리고 타협 없는 추진력. 그것이 35의 강지후를 업계 최고로 만든 힘이, 동시에 그를 외롭게 만드는 족쇄였다. 대표님, 갤러리 개관식 가실 시간입니다. 강민혁 비서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사교 행사를 경멸했다. 율림의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자회사인 YS 스페이스가 운영하는 갤러리 개관식. 율림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지후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율림의 차세대 주거 공간 콘셉트와 예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갤러리 내부는 사람들로 붐볐다. 유명 건축가인 강지후의 등장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왔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을 넘어 갤러리의 동선과 조명, 그리고 구조적 완성도를 훑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뒤에 있을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그때였다.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낯설지만 이상할이 많지 익숙한 그 억양. 지후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 거대한 추상화 작품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8년 전 그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 서유진이었다. 지후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8년 동안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그런 그녀가 지금 율림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새로운 큐레이터로 소개되고 있었다.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그녀를 서유진 수석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소리가 지후의 귀를 멀게 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부술듯이 세게 쥐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 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가는 그의 눈에는 오직 유진의 뒷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왜 돌아왔는가? 왜 하필 이곳인가? 지난 8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수만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작은 소년, 대여섯 살, 아니 7살쯤 되었을까. 턱시도처럼 보이는 작은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는 낯선 환경이 조금 두려운 듯 유진의 다리 뒤에 살짝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올려다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자꾸 쳐다봐요. 엄마. 그 한마디가 지후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8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에 따뜻하고 순수했던
유진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독한 평온함과 함께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는 듯한 깊고 차가운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름 모를 행인을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8년 전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청혼하려던 바로 그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이민을 가버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지난 8년을 지옥 속에서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 분명한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앞에 태연하게 서 있었다. 서유진 씨.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우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완벽하게 사무적인 태도였다. 강지후 대표님, 율림건설의 대표님이시죠? 개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강지후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번 전시를 맡은 수석 큐레이터 서유진입니다. 잠시 후 전시 투어가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지우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잠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유진이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할 말 있습니다. 아니, 물어볼 게 있습니다. 8년 동안 대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유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완전히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를 쳐다보지 않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이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는 인파 속으로 단호하게 사라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와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밀려 들어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와 그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강민혁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방금 전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 비서, 네, 대표님. 방금 저 여자 YS 스페이스의 서유진 큐레이터, 그리고 저 아이, 이름은 민준인 것 같더군. 지우는 아이의 가슴에 달린 작은 이름표를 놓치지 않았었다. 지난 8년간 저 여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저 아이는 누구인지 샅샅이 알아내. 단 하루 만에, 아니 오늘 밤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후의 운명은 8년 전 그녀가 사라졌을 때 멈췄다. 그리고 오늘 그 멈췄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지독한 불협화음을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녀와 그녀 옆에 작은 소년이 있었다. 강지우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설계한 얼음 요새의 정점이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어젯밤 이후 그 어떤 화려한 불빛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실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서성이는 그의 모습은 먹이를 잃은 맹수처럼 불안정했다. 8년 전의 기억이 쉴 새 없이 그를 덮쳤다. 도서관 구석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가난하지만 빛나던 눈동자,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웃음을 터뜨리던 그녀의 맑은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조금만 기다려줘, 지우씨.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게. 라고 속삭이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모든 따뜻함이 지금 그를 대표님이라 부르던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있단 말인가. 지우는 위스키가 담긴 잔을 벽난로를 향해 집어 던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그는 그녀를 잊기 위해 지난 8년을 바쳤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경영전선에 뛰어들었고 율림을 업계 정상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증오로 바꾸려 애썼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사라졌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런데 다시 만난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당당한 큐레이터, 그리고 하나의 엄마. 그 단어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탁상 위에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다. 강민혁 비서, 지금 당장 서유진 큐레이터를 내 사무실로 불러. 핑계는 뭐든 만들어. 아르카디움 타워와 갤러리 연계 동선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해. 당장. 1시간 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했다. 유진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의 정장은 그녀의 감정을 숨기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후의 책상과 거리를 둔 채 가방을 고쳐 쥐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동선 결함에 대한 보고를. 앉아.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녀는 순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후의 얼굴이 아닌 그의 뒤편 창밖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완벽한 무시가 지후의 인내심을 자극했다. 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8년 만에 제대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유진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표님과 큐레이터로 만날 사이는 아니지 않나.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차가운 눈빛은 어제의 그것과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YS 스페이스의 모기업인 율림건설의 대표이시고 저는 YS 스페이스에 고용된 큐레이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관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가 막혔다.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관계가 없어? 8년 전 내 인생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관계가 없다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유진은 본능적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그 미세한 두려움의 제스처를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 몇 살이지?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다. 제 개인적인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네가 사라진 게 8년 전이야. 그리고 네 옆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건가? 지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후를 올려다보았다. 대표님께서 상상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생활은 대표님과 무관합니다. 업무 지시가 없으시다면 이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대표님, 지금은 곤란 한태석 회장님. 강민혁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거침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태양건설의 한태석 회장. 율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지우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구시대의 경영자. 한태석은 지우를 보고 능글맞게 웃어 보였다. 아, 이런. 우리 강 대표 중요한 회의 중이었나? 내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군. 한태석의 시선이 지후에게서 유진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럽게 변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지후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유진 씨, 여기 있었군요. 내가 아침부터 찾았잖아요. 한태석이 유진을 부르는 호칭은 지후가 유진에게서 들었던 대표님과는 결이 달랐다. 그 속에는 불쾌할 정도의 친밀함과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한태석은 지우를 완전히 무시한 채 유진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이 그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한태석의 손은 집요하게 그녀를 붙들었다. 우리 서큐레이터가 강 대표한테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YS 스페이스의 최대 후원자가 누군지 잊은 건 아니겠지, 강 대표? 한태석이 지우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는 우리 서큐레이터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지우의 두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한태석, YS 스페이스의 후원자, 서유진과 한태석, 그리고 그 아이. 조각난 퍼즐들이 지우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고작 저런 남자 때문이었단 말인가. 한태석은 유진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유진 씨, 민준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 가보죠. 여긴 내가 강 대표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니까. 민준. 그 아이의 이름이 한태석의 입에서 나오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우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석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마치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지우의 거친 숨소리와 한태석의 비열한 웃음소리만이 남았다. 성질하고는 아직도 어린애 같다니까, 강지우 대표. 한태석이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말했다. 지우는 그를 노려보았다. 용건이 뭐지? 용건이야 많지.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인사차 들렀어. 내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경고도 할 겸. 내 사람? 지후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한태석은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그래, 내 사람. 유진 씨도, 그리고 그 아이도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강 대표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일에서나 사생활에서나. 알겠나? 한태석은 조롱 섞인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지우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8년 만에 만난 그녀는 차가운 벽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의 옆에는 라이벌의 그림자가 악취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한태석이 나가고 난 뒤 강지우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적막감에 휩싸였다.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내 사람. 한태석의 그 거만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서유진이 자신을 버리고 택한 남자가 고작 한태석이란 말인가. 그 생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하지만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한태석과 유진의 모습을 되감아 보았다. 유진은 한태석의 손길을 분명히 피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정감이 아닌 체념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민준. 지우는 눈을 감았다. 갤러리에서 마주쳤던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진을 닮은 듯 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8년 전 달력이 아직 그의 서재 컴퓨터에 백업되어 있었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날,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했던 그날, 8월 14일. 그녀가 사라진 것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이었다. 8년하고도 2달 전,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돌아오기 직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만약 그때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는 9개월 뒤에 태어났을 것이다. 8년 전 8월에 임신했다면 아이는 7년 전 봄에 태어난다. 지금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 7살. 한태석이 말했던 민준이는 7살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8년 전 사라진 여자, 7살짜리 아이. 이 끔찍한 방정식의 답은 하나뿐이었다.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태석은 아닐 것이다. 그 아이는 한태석의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우는 감히 그 결론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그의 지난 8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끔찍하고도 절박한 확신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강민혁 비서를 호출했다. 강 비서는 지우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는 단순한 비서가 아닌 측근이었다. 지우가 8년 전 유진을 잃고 폐인처럼 지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 비서, 어제 지시했던 건 잊어. 강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지우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조사 방향을 바꾼다. 서유진 큐레이터의 지난 8년.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는지 전부 알아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지우는 강 비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민준, 그 아이의 출생 기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 기록, 출생 신고서, 모든 걸 다 찾아내. 아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니, 아빠가 있는지. 그는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또한 한태석, 태양건설 한태석과 서유진의 관계도 파악해.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지, 단순 후원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지. 율림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리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아버지 귀에 들어가지 않게. 강민혁 비서는 지후의 눈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지옥의 불길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8년 동안 유진을 증오하려 애썼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그녀가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왜 8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으며, 왜 이제 와서 하필 가장 위험한 라이벌인 한태석의 비호를 받으며 나타난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율림그룹의 강태준 회장. 그날 밤늦게 지우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강 비서의 1차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인 지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 강철 같은 냉혹함을 숨기고 있는 율림이라는 제국을 세운 지배자. 아직 퇴근 전이었구나, 지후야.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지우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기보다는 후계자와 황제의 관계에 가까웠다. 강태준 회장은 아들의 책상 앞까지 걸어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손가락으로 아르카디움 타워가 올라갈 부지를 가리켰다. 아르카디움 타워, 중요하다. 내 능력을 이사회에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야. 그리고 그 이후엔 정해진 대로 신유그룹 막내딸과 혼담을 진행할 거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압니다.
저는 정략 결혼 따위 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대꾸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8년 전의 실수를 반복할 생각은 아니겠지. 지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YS 스페이스. 그 갤러리에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들었다. 서유진이라고 했나? 지우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쓸데없는 감정에 발목 잡히지 마라. 8년 전에도 내가 경고했지. 내 자리는 그런 하찮은 감정을 용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율림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도 그걸 잘 알 테지. 강 회장은 지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격려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이미 끝난 인연에 미련 두지 마. 그 아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아버지가 나가고 난 뒤 지우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경고.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마치 유진의 복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그리고 그녀의 복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왜 8년이나 지난 과거의 인연일 뿐인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때 강민혁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말해. 서유진 큐레이터는 8년 전 서울을 떠난 직후 해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제주도 애월의 한적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서민준 군. 7년 전 5월 제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신고서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강 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부친란. 비어 있습니다. 미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미상. 한태석이 아니었다. 빈칸. 그것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선명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서유진이 8년간 지켜온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8년 전 아버지는 유진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후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탈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를 빼앗아갔다. 강 비서, 지금부터 8년 전 강태준 회장 주변에서 움직였던 모든 사람, 모든 계좌를 다시 조사해. 강지우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강민혁 비서는 율림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강태준 회장의 8년 전 행적을 파헤치는 것은 제국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강 비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과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명 계좌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율림의 재무팀을 거치지 않는, 오직 강 회장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극소수의 인물만이 알 수 있는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흔적을 찾아냈다. 8년 전 8월 16일 서유진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 강 회장의 개인 금괴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었다.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은 당시 강 회장의 비서실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은퇴하여 지방에 칩거 중인 윤 기사였다. 윤 기사는 강 회장의 온갖 굳은 일을 처리하던 해결사 같은 인물이었다. 강민혁 비서는 그날 밤으로 차를 몰아 윤 기사가 머무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그는 율림의 법무팀을 동원해 윤 기사가 과거 저질렀던 배임 행위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협박이자 유일한 회유책이었다.
밤늦게 도착한 허름한 횟집. 늙고 병든 윤 기사는 강민혁 비서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악했다. 강 비서는 차갑게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8년 전 서유진 씨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윤 기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몇 시간을 버텼지만 자신의 여생이 감옥에서 끝날 수 있다는 공포와 강지우 대표가 직접 보냈다는 사실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유진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강 회장의 지시로 그녀의 가족을 먼저 압박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직접 그녀를 만났던 그날 자신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강 비서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윤 기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배경으로 8년 전 그날의 풍경이 지후의 눈앞에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8년 전 8월 14일 늦여름. 유진은 막 병원에서 나온 참이었다. 가방 속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임신 6주.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이면 지후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그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TV에서나 보던 거구의 남자와 비서들이 들어섰다. 율림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다. 유진은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았다. 그는 그 어떤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유진이 당황하며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5억 원짜리 수표와 미국행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아들 인생의 걸림돌이 될 생각은 말았어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그 하찮은 감정 노름이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치게 둘 수는 없지. 지우는 율림을 이끌어야 할 아이다. 신유그룹 딸과의 혼사도 이미 정해졌다. 너 같은 건 지후의 앞길에 묻은 먼지에 불과해. 그의 시선이 유진의 가방, 그리고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는 아랫배로 향했다. 그리고 그 뱃속의 것도 감히 율림의 핏줄을 입에 담을 생각조차 마라. 유진은 숨이 막혔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 씨는 이 사실을 알면 어쩔 거지? 강 회장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네가 이대로 버티면 지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율림의 후계자 자리는 물론이고 그 아이가 평생 꿈꿔온 건축가로서의 삶까지 내가 전부 부숴버릴 수 있어. 네가 사라지지 않으면 지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다.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란 말이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택해라. 이 돈을 받고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너와 내 아이, 그리고 지우까지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든가. 그는 수표를 유진 쪽으로 다시 밀었다.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네가 감히 사랑이라 부르는 그 감정이 내 아들의 목숨 줄을 쥐고 있으니까.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지후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의 꿈, 그의 미래. 그것은 그녀가 지우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사라지면 지우 씨의 미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 기사의 감시 아래 유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녀가 택한 곳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섬, 제주도였다. 스피커폰 너머로 윤 기사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회장님 지시대로 제주도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 정말 독하더군요. 5억은커녕 제가 마지막에 쥐어준 1,500만 원짜리 비상금 봉투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억지로 쥐어주고 왔습니다. 그 뒤로 정말 유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강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8년 동안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돈 때문에 혹은 변심해서 떠났다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임신한 채 홀로 그 모든 모욕과 위협을 감당했다. 차가운 섬에서 가난과 싸우며 그의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가 율림의 CEO가 되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그녀는 그의 아버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서 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지후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참담함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자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책상 위를 휩쓸어 버렸다. 서류와 모니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강민혁 비서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문자로 도착했다. 한태석 회장. 건 2년 전 제주도 리조트 부지 시찰 중 우연히 서유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한 회장은 과거 대학 시절부터 서유진 씨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사정을 눈치챈 듯합니다. YS 스페이스 큐레이터 직함은 한태석이 강태준 회장 모르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그녀를 이용해 율림과 강 대표님을 견제하려는 속셈입니다. 지우는 부서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옥 속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라는 과거의 악마와 한태석이라는 현재의 포식자 사이에서 강지우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값비싼 집기들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했다. 그는 부서진 유리 조각 위에 서 있었다. 8년 동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성공, 명예, 그리고 서유진을 향한 증오심,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가 그녀에게 버림받을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그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가 제물로 바쳐졌다.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가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만삭의 몸을 이끌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녀가 아이를 낳고 홀로 미역국을 삼켰을 때 그는 파리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누구와 저녁을 먹고 있었나?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원하는 냉철한 경영자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는 8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도 그 아이를 누구 아이냐고 다그쳤던 비정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서유진의 인생을 망가뜨린 공범이었다. 그의 무지함과 나약함이 그녀를 2번 죽였다. 한 번은 아버지의 손에,
또 한 번은 한태석의 소나귀에. 그녀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옥 속을 걷고 있었다. 강지우는 피가 묻어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차갑고도 절대적인 결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아버지의 제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목적지는 단 한 곳, 평창동에 위치한 강태준 회장의 본가였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는 아버지의 권력과 야망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공간이었다. 차를 모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8년 전의 기억과 방금 알게 된 진실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었다. 이제는 되찾을 일만 남았다. 그는 거대한 성문 같은 대문을 통과해 차를 세웠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 그의 서재 문을 놓고도 없이 열어젖혔다. 강태준 회장은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아들의 난입에도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마지막 획을 마무리하고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네가 여긴 웬일이지? 강지우는 대답 대신 강민혁 비서가 방금 전송한 파일을 자신의 태블릿 PC로 열어 아버지의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것은 윤 기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8년 전 강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도였다. 8년 전 서유진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지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태블릿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감히 나를 뒷조사한 개냐?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내 여자와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입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제야 강 회장의 온화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내 아이, 그 천한 계집이 낳은 걸 감히 율림의 핏줄이라고 입에 담는 개냐?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그 아이를 내 인생에서 치워버렸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지후야, 율림을 위한 것이었어. 너는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네가 이뤄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할 셈이었더냐. 그깟 사랑 노름이 율림의 제국보다 중요했단 말이냐. 나는 네가 나약해지는 것을 막았을 뿐이다.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너의 유일한 약점을 제거했을 뿐이야.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이 괴물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약점이라고요? 지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심장이었고 그 아이는 내 핏줄입니다. 당신은 나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나를 빈겁대기로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손자를 8년 동안 미상의 자식으로 살게 만들었어. 후계자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내게 족쇄가 되었을 거야. 족쇄? 지우가 강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평생 아버지에게 대들어본 적 없던 아들의 방역에 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족쇄였어. 당신의 야망, 당신의 율림. 그것 때문에 나는 내 행복을 스스로 걷어찼다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이을 완벽한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이야. 지우는 강 회장을 거칠게 밀쳐냈다. 강 회장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거렸다.
부자 간의 관계는 그 순간 완벽하게 끝이 났다. 똑똑히 들으세요, 강태준 회장. 오늘부로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를 포기한다. 지우는 차갑게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율림의 후계자가 아니야. 나는 서유진의 남자이자 서민준의 아버지로 살 거다. 내가 잃어버린 8년을 되찾을 거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내 가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을 거라고. 만약 당신이 또다시 그들을 건드린다면. 지우는 아버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때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율림이라는 제국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테니까. 그는 미련 없이 서재를 걸어 나왔다. 그가 떠난 뒤 서재에는 강태준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증오,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는 도끼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스스로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의 한태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후가 8년 전 강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윤 기사를 만났다는 보고였다. 한태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후가 드디어 알았군. 생각보다 빠르잖아. 그는 강지후가 진실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두 부자의 싸움은 그에게 기회였다. 그는 즉시 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 민준이를 겨우 재우고 있던 유진은 발신자 번호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유진 씨, 지금 강지우가 8년 전 진실을 모두 알게 됐어요. 유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지우가 알았다고? 무슨? 한태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집요했다. 강지우가 지금 당장 당신에게 달려갈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유진 씨, 현명하게 생각해야 해. 당신이 다시 강지우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강태준 회장이 당신과 민준이를 가만둘 것 같아. 8년 전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는 유진의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강지우는 지금 이성을 잃었어. 그 아비와 싸우느라 율림은 풍비박산이 날 거고. 그 과정에서 당신과 민준이는 또다시 표적이 될 거야. 하지만 내 옆에 있으면 달라.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지켜줄 수 있어. 강태준 회장으로부터도, 그리고 폭주하는 강지후로부터도. 유진은 주저앉았다. 한태석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자를 밀어내야만 했다. 아버지의 성을 걸어나온 강지후의 세상은 완벽하게 재편되었다. 8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차가운 이성과 율림이라는 무거운 왕관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서유진과 서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의 무모함, 아니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의 절박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얼음 요새는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강민혁 비서에게 연락했다. 서유진, 그리고 민준이. 지금 어디 있지? 집 주소 알아내. 강 비서의 보고는 신속했다. 유진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오피스텔이 아닌 평범한 빌라에 살고 있었다. 한태석이 마련해준 곳이었지만 그녀 스스로가 화려한 감시를 원치 않았던 탓이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빌라 앞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녀를 다시 궁지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태석이 그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아버지가 또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몰라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받아.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한태석 믿지 마. 그자는 널 이용하는 거야. 유진아,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유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한태석의 경고를 받은 직후 그녀는 지후의 번호를 차단하고 전화기를 꺼버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8년간 지켜온 아들의 평화를 깨뜨릴 재앙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강태준 회장의 그 서슬 퍼런 눈빛. 그녀는 지우가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자신과 민준이가 어떻게 짓밟힐지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강비서를 통해 민준이 다니는 작은 사립 유치원과 유진이 매일 아이와 함께 들르는 동네의 작은 공원을 알아냈다. 그는 유치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나오는 민준이를 발견한 순간 지우는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8년의 세월이 그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응축되어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의 피가, 자신의 일부가 저렇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왜 뛰어?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급히 채서 내려 그들을 쫓았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애원했다. 유진아, 제발 도망가지 마. 얘기 좀 해. 5분만. 오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왜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지우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율림의 대표 강지우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아저씨가 무섭게 해서 미안해.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지우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오만하고 차갑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 앞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민준이는 경계심을 풀고 지우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저씨, 갤러리 아저씨 맞죠? 지우는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준이 아저씨 기억하는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강 비서에게 부탁해 급히 구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모형이었다. 이거 민준이 주려고 샀어. 아저씨도 어릴 때 공룡 제일 좋아했거든.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공룡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다. 지우 역시 그랬다. 아이는 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으려 했다. 그때 지우가 다른 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이것도 단 거 좋아할까봐. 그것은 분홍빛이 도는 복숭아 맛 젤리였다. 그것을 본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지후의 손을 쳐냈다. 젤리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안 돼요. 그거 치워요. 당장. 지우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다. 유진은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지우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그거 먹으면 숨도 못 쉰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 죽일 뻔했어.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복숭아, 알레르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도 복숭아 알레르기야. 유진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들만이 아는 비밀. 지후의 치명적인 알레르기. 그것은 그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도 확실한, 지울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다. 8년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비밀이 사소한 젤리 하나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을 얻었다. 그는 무너진 표정으로 유진에게 다가서려 했다. 유진아, 그 아이, 민준이, 오지 마세요. 유진은 민준이를 안아들고 뒷걸음질 쳤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나타나면 민준이가 위험해져.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공원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지우는 흩어진 젤리 조각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8년을 살아왔다는 것에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의 빌라.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다. 지우가 모든 것을 알았다. 강태준 회장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제주도로, 아니 아무도 모르는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한태석이었다. 한태석은 그녀의 집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반쯤 싸담한 캐리어를 발로 찼다. 또 도망가려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강지후 만나지 말라고. 그는 유진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당신이 지금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태준 회장 손바닥 아니라고. 아니면 내 손바닥 아니거나. 유진이 공포에 질려 그를 노려보았다. 이거 놔요. 내 말 똑똑히 들어, 서유진. 한태석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강지우가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놈은 지금 자기 아버지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 싸움에서 당신과 민준이는 그냥 이용당하다 버려질 소모품이야. 하지만 난 달라. 난 당신과 민준이를 지켜줄 수 있어. 강태준으로부터, 그리고 폭주하는 강지후로부터.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내일 YS 스페이스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율림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태양건설의 후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해. 그럼 내가 당신을 내 여자로, 민준이를 내 아들로 안전하게 지켜주지. 유진은 숨이 막혔다. 이 남자는 악마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척하며 그녀와 민준이를 인질로 삼아 율림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을 없애려 하고 한태석은 자신을 소유하려 하며 강지우는 자신을 되찾으려 한다. 그 세 남자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 민준이는 속절없이 휘말리고 있었다. 그녀는 8년 동안 침묵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고 숨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한태석 같은 괴물에게 자신을 올가맬 빌미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아니,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됐다. 도망치는 순간 그녀와 민준이는 평생 한태석의 놀이개가 되거나 강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는 8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낸 강인한 엄마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싸움의 중심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율림그룹의 하반기 임시 주주총회장. 서울 본사타워의 대강당은 율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사회의 거물들, 지분을 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에 소액 주주 대표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경영보고 자리가 아니었다. 율림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자와 그 아성을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 아성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한태석 회장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미 몇몇 주요 주주들에게 율림그룹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잠재적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익명 문건을 살포한 뒤였다. 문건에는 강지우 대표의 사생활 스캔들을 암시하는 내용과 이것이 율림의 차기 프로젝트인 아르카디움 타워 수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교묘하게 담겨 있었다. 한태석은 강지우가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자신에게 굴복하거나 혹은 스캔들이 터지며 주주들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지거나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확신했다. 곧이어 강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아들과의 정면 충돌로 내상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율림의 창업주이자 산광이었다. 그는 아들 지우가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율림이라는 제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초조함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는 한태석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강지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혹은 타개하지 못할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지후 대표가 등장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랐다.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해 보였다. 그의 눈은 그 어떤 주주도, 한태석도, 심지어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연단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강민혁 비서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재무이사의 지루한 실적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의장이 안건을 넘기려던 순간 한태석과 미리 결탁한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이장님,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현재 강지우 대표의 사생활과 관련된 심각한 루머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명예와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지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태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역시 태양건설의 대표이자 율림의 협력사 대표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며 강 대표는 율림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YS 스페이스의 모 큐레이터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숨겨진 아이에 대한 바로 그때였다. 한태석이 숨겨진 아이라는 결정타를 날리기 직전 사실입니다. 강지우가 연단으로 걸어나오며 한태석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태석의 입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그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다. 강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8년 전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고통과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자의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한태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루머, 아니 그 진실에 대해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준 회장이 경악한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지후야, 너 지금 무슨... 저는 8년 전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강당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우가 스스로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한태석조차도 당황했다. 그가 폭로하려던 무기를 강지우가 스스로 터뜨려버린 것이다. 하지만 강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아버지를 향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율림그룹의 강태준 회장께서, 저의 아버지께서 그 여자를 협박했습니다. 율림의 후계자 자리를 운운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며 그녀와 제 아이를 제 인생에서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저놈이 감히. 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주주들의 시선이 경멸과 충격으로 강 회장에게 쏠렸다. 강지우는 강민혁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대형 스크린의 윤 기사의 증언, 녹취록 전문과 8년 전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도가 떴다. 이것은 8년 전 제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적인 협박과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율림의 자금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율림의 권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강당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것이다. 한태석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다. 강지우가 자폭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무너지면 율림을 차지하는 것은 더 쉬워질 터였다. 그때 강지우의 서늘한 시선이 한태석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지우가 한태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양건설 한태석 회장. 그는 이 모든 비극적인 진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한태석 회장은 YS 스페이스의 큐레이터로 돌아온 서유진 씨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녀와 제 아들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고 율림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으며 YS 스페이스 이사회를 압박해 율림과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주주총회에서 저를 끌어내리고 율림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감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한태석이 유진을 협박했던 녹음 파일, 지후가 유진의 집 앞에서 기다릴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 비서가 설치했던 장치에서 확보한 그가 YS 스페이스 이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지후, 내 놈이 궁지에 몰리니까 날 물고 늘어지는 거다. 한태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의 계획까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증거가 조작이라고요? 강지우가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이 협박한 그 피해자가, 당신이 스캔들의 주인공이라고 떠들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민혁 비서가 문을 열어젖힌 그곳에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석의 협박에 떨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강당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서민준이었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수백 개의 시선을 뚫고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등장에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한태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유진은 연단 옆 강지후의 곁에 섰다. 지우는 그녀와 아이를 바라보며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당을 울릴 만큼 단단했다. 저는 8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태준 회장님, 그녀가 아버지를 응시했다. 의 협박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태석 회장님, 그녀가 한태석을 응시했다. 의 협박으로부터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제 침묵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제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괴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8년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 서겠다는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강지후 대표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태석 회장님, 당신이 숨겨진 아이라고 부르며 이용하려 했던 이 아이. 유진은 무릎을 굽혀 겁에 질린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마이크를 통해 온 세상에 선언했다. 서민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주주들을 향해 이 비난하고 당신 강 회장을 향해 이 부정하고 당신 한태석을 향해 이 이용하려 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는 일어나 강지우의 곁에 나란히 섰다. 율림그룹 대표 강지우 씨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의 고함 소리,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로비에 있던 기자들이 어떻게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절망적인 외침과 한태석의 저주 섞인 욕설이 뒤엉켰다. 강지우는 비로소 8년 만에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모든 것을 폭로했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되찾았다. 서유진의 목소리가 강당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강지우 씨입니다. 그 선언은 폭풍의 핵이었다. 그 순간 강당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이사들의 경악, 그리고 로비를 뚫고 들어오려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져 나왔다. 강태준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의 아들에 의해 그의 손자의 존재가 폭로됨으로써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태석은 거짓말이야, 저건 음모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진의 단호한 진실과 강지우가 제시한 증거의 무게에 묻혀버렸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우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았다. 민준. 아이는 이 거대한 소란에 겁을 먹었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아들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더 이상 그들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강민혁 비서에게 눈짓했다. 뒷문으로. 강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길을 트는 사이 지우는 유진과 민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듯 보호하며 연단을 내려왔다. 그는 무너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악하는 한태석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폭풍의 눈을 빠져나왔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율림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강태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긴급 이사회의 불신임 동의안에 직면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은 아들의 고발과 손자의 등장이라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즉각 해임되었으며 8년 전의 협박 및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태석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주가 조작 시도, 불법 로비, 그리고 서유진에 대한 명백한 공갈, 협박 혐의였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율림은 그가 파멸시킨 강태준 회장과 함께 그의 소나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날 밤 강지우의 펜트하우스. 얼음 요새라 불리던 그 공간에 처음으로 작은 아이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과 낮의 소동에 지쳐 유진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을 담고 유진의 입술을 닮은 아이.
그는 감히 아이의 뺨을 쓰다듬지도 못하고 있었다. 유진이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8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침묵으로 흘렀다. 미안해. 지우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는 8년 동안 그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녀가 홀로 감당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를 막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나도 당신을 더 믿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민준이를 지킨다는 핑계로 당신에게서 민준이를 숨겼어요. 지우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8년 만에 다시 잡은 그녀의 손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아니, 넌 우리 모두를 지킨 거야. 나까지도. 나였다면 그렇게 강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유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용서의 입맞춤이자 늦어버린 맹세였다. 율림그룹과 강지우 대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존폐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숨지 않았다. 그는 주주총회 다음 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폭로한 영웅이 아니라 8년간 진실을 몰랐던 무지한 아들이자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남자로서 사죄했다. 그는 서유진 씨와 아들 서민준 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아버지 강태준 회장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율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신 그룹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감사를 자청하고 비윤리적인 경영 구조를 모두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투명한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가장 용기 있는 쇼라는 평판을 안겨주었다. 시장은 그의 진정성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진 서울숲. 따스한 햇살이 잔디밭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지우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차가운 모노톤의 가구들 사이로 아이의 작은 공룡 피규어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알록달록한 놀이매트가 깔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과 손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지우는 그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한태석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 율림은 강지후의 개혁 아래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오늘처럼 화창한 주말이면 그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두 사람과 시간을 보냈다. 민준아, 그렇게 빨리 뛰면 넘어져. 유진이 돗자리에서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신이 나서 연을 들고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서툴게 연을 날리려던 아이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다. 으왕, 울음이 터지기 직전 누군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지후였다. 그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민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지우를 올려다보았다. 6개월 동안 아이는 지우를 대표님 아저씨라고 불렀다. 지우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에서 기다렸다. 아이의 상처가 아물고 자신을 받아들일 시간을. 안 다쳤어요. 민준이가 웅얼거렸다. 그리곤 넘어진 연을 가리켰다. 연이 안 날아요. 지우는 웃으며 아이를 내려놓고 연을 집어들었다.
이건 바람을 잘 타야 하거든. 이리 와봐, 아저씨. 내가 가르쳐 줄게. 지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연주를 쥐어주며 바람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두 남자가 함께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 8년을 돌아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었다. 바람이 불자 지우가 소리쳤다. 지금이야, 민준아. 뛰어. 민준이가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하자. 연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아이는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다. 날았다. 날았어요. 아이는 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는 지우를 향해 뒤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연이 날아요. 아빠, 이것 보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지우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얼어붙은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외쳤다. 아빠. 지우는 연주를 놓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8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을 8년 만에 되찾았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 역시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결혼식이나 거창한 언약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운명이 안겨준 시련과 잔인한 진실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강지후와 서유진, 그리고 서민준. 세 사람은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찾아온 눈부신 평화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